15세기부터 17세기까지는 명나라가 정화를 통해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면서 아울러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동남아시아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후추와 같은 향신료는 더 이상 왕족과 귀족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번영한 국가로는 베트남의 레 왕조, 사얌의 아유타야 왕조, 자바의 마자바잇 왕국 등이 있고, 특히 명의 후광을 등에 업고 근대 동남아시아의 상징적 국가가 된 물라카 왕국이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명나라가 영락제 이후 쇄국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기존의 왕조들은 대부분 쇠락하였고, 그 대신에 아메리카 대륙의 은을 확보했던 유럽과 이와미 은광을 보유했던 일본이 동남아시아 교역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말부터는 명나라도 차츰 해금 정책을 완화하였고, 그 결과 동남아시아의 해상교역 시대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때 버마에서 교역을 통해서 부를 쌓고 그 후 유럽의 군사력을 구매하여 강력한 세력이 된 따옹우 왕조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타이 중앙부에서는 아유타야 왕조도 다시 발전하였습니다. 아유타야 왕조는 400년이 넘게 지속된 왕조로 타이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국가입니다. 아유타야 왕조와 따옹우 왕조 사이에서는 유럽의 백년 전쟁에 비견되는 치열했던 영역 다툼이 있었고, 그 결과 아유타야 왕조는 18세기 후반 꼼바움 왕조의 공격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동남아에 최초로 진출한 유럽 국가는 16세기에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서 희망봉을 돌아 인도 서부 고아의 거점을 구축했던 포르투갈입니다. 그들은 1511년 향신료의 집산지 물라카 해협을 장악하고 중국의 마카오, 일본의 히라도에 이르는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중국이 해금 정책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직접 교역을 막자 그 틈을 이용해서 마카오에서 중국산 생사를 일본의 히라도에 가지고 가서 은과 바꾸면서 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부터 포르투갈은 새롭게 해상 강국으로 떠오르던 네덜란드와 영국에게 무역의 거점을 빼앗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지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페인은 포르투갈과의 토르데시아스 조약에 따라 동쪽으로 직접 항해하지 못하고 서쪽의 아메리카를 돌아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1571년 필리핀 초대 총독 레가스피가 마닐라를 점령하고 그곳에 펠리페 2세의 이름을 딴 스페인령 필리핀을 건설하였는데요. 스페인은 중국의 아메리카에 은을 건네고 중국산 생사, 실크, 도자기 등을 교환하였는데, 이 시기부터 중국에 엄청난 양의 은이 유입되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17세기 초반 동인도 회사를 건립하여 자바섬 서북부 자카르타에 상관을 설치해서 영국을 격파하며 이곳을 바타비아라 명명한 후 무역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641년 물라카를 포르투갈로부터 빼앗는 데 성공하면서 포르투갈은 본격적으로 쇠퇴하였습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대만 남부의 질란디아 요새를 구축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일본 도쿠가와 막부와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네덜란드는 1661년 명청 교체기에 활약한 명나라 정성공의 공격으로 철수하면서 38년간의 대만 지배를 끝마쳤습니다. 동남아에서 근대 해상교역 시대가 쇠퇴한 것은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에서 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향신료의 대량 생산으로 유럽에서 향신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청나라가 명나라의 부활을 꿈꾸었던 정성공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력한 해금 정책마저 취하면서 17세기 말 해상교역 시대는 마감하였습니다. 동남아시아의 18, 19세기 전반까지는 해상교역의 시대가 끝나고 식민 지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틈새 시기입니다. 이때 동남아시아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국가는 중국의 통일제국 청나라입니다. 강희제가 정성공이 사망한 틈을 타 정씨 일가를 제압하고 해금령을 해제해서 동남아와 중국의 무역이 다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의 화인이 동남아시아로 본격 진출한 것인데요. 참고로 중국 본토에서 해외로 이주해서 그곳의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화인이라고 부르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은 화교라 부릅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요즘은 화교보다는 화인이라는 용어를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18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말레이 반도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중국과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면직물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지 못해 계속 손해를 보자 영국은 인도를 끌어들여 삼각 아편 무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후반부터는 유럽에서 대영 전쟁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유럽이 해외 무역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는데 그런 이유로 시장에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고무, 커피, 사탕수수와 같은 황금 작물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즉 토지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요. 따라서 이제 바다의 시대는 저물고 다시 육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버마의 꼼바운 왕조, 사얌의 라따나꼬신 왕조, 베트남의 응우엔 왕조 등이 각각 오늘날의 미얀마, 타이, 베트남의 기초가 되는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동남아시아는 열강 사이의 완충국 역할을 한 사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서구 열강의 식민 통치를 겪었습니다. 먼저 아편전쟁을 통해서 청나라로부터 홍콩을 차지한 영국은 홍콩과 기존에 확보한 싱가포르를 양대 거점으로 하여 통상 항로를 개척하였고 1870년대부터는 말레이 반도 내륙으로도 지배력을 확장해서 영국령 말라야가 성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영국은 싱가포르와 중국을 연결하는 보르네오 섬 북부에 진출하였고 1885년에는 제3차 영국 버마 전쟁으로 꼼바ung 왕조를 멸망시킴으로써 버마가 영국령 인도의 버마주로 편입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로 치러진 빈 회의의 결정에 따라 1816년 자바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였는데 이후 자바 전쟁, 빠드리 전쟁 등을 통해서 20세기 초가 되면 현재의 인도네시아에 버금가는 영토를 확보하며 네덜란드령 동인도 식민지를 완성하였습니다. 프랑스는 동남아 식민지 경쟁에 가장 늦게 뛰어든 국가로 그 대상은 가톨릭 포교로 관계를 시작한 베트남이었습니다. 진출 초기 응우엔 왕조의 자롱 황제 치세에 원만했던 프랑스 베트남 관계는 민망 황제 이후 가톨릭이 탄압받으면서 악화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1858년 뜨득 황제가 스페인 선교사를 처형하면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가 베트남을 공격하여 메콩강 삼각주의 세계항을 할양하는 내용의 제1차 사이공 조약이 체결되면서 베트남의 식민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북부로 진출을 원했기 때문에 응우엔 왕조는 프랑스의 압력에 굴복하여 다낭을 개항하고 베트남 북부로의 진군을 인정하는 제1차 후해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랑스군이 베트남 북부로 진격하자 종주국을 자초했던 청나라가 1884년 베트남에 파병한 것이고 그렇게 청불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불전쟁의 내용은 지난 청불전쟁 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쟁 결과 청나라는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우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이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고 베트남의 외교권을 넘겨주는 제2차 후해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주권을 상실하고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서쪽으로 세력을 넓혔고 1887년 캄보디아를, 1889년에는 라오스를 추가하여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완성하였습니다.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중국의 책봉 체제에 포함되어 있던 베트남이 이제는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라오스 등 3국은 전통적으로 통일 권력을 경험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캄보디아와 라오스는 인도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로 문명적으로 이질적인 국가들이 하나의 지배틀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립된 베트남이 특히 많은 피해를 받았죠. 한편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필리핀은 1898년 쿠바 독립 문제로 발생한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4개월간의 전쟁 끝에 패배하며 필리핀을 미국에 넘겨주었습니다. 오직 사얌만이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었던 지정학적 이점에 힘입어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국가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동남아시아는 서양 열강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전쟁 협력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서 민족 자결 원칙이 제시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도 민족주의가 등장하였고 각 지역에서 공산당도 일정 정도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공산당이 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민족 자결 원칙이 패전국 독일의 식민지에만 해당하고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모순과 오직 소련만이 식민지 해방운동에 일관되게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공산당은 모두 소련에서 창립한 공산주의 연합인 코민테른의 지부로서 역할을 했는데 말라야 공산당, 사얌 공산당, 인도차이나 공산당, 필리핀 공산당 등이 모두 코민테른의 생각에 따르는 공산당들이라 하겠습니다. 위에 나열된 공산당들이 이후 동남아시아 민족운동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있은 얼마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다시 발생하였고 이번에도 제국주의 열강은 동남아에서 병력을 차출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 없이 동원되었던 1차와 달리 민족 자결의 원리를 경험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독립의 약속 없이 전쟁에 참여하려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은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민족 해방 전쟁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가지는 전쟁이지요. 당시 동남아시아 지식인들에게는 세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파시즘 진영에 속했던 열강들에게 전쟁을 도와주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는 길로 공산당들은 대부분 이 노선을 견제하였습니다. 반면 서양 열강에 투쟁하면서 전쟁을 도발하는 일본 파시즘 세력과 손잡는 길도 있었는데 상당수의 민족주의자들이 이 노선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파시즘 세력에게도 협력하지 않고 반파시즘 진영에게도 협력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인도의 국민의파가 선택한 것이 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각자 노선의 차이가 있어도 결국 모두 민족 독립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향한 방법의 차이였을 뿐이었지요.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독립을 향해 나아갔다는 점과 동시에 지역적 결속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 정치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는 일본의 동남아 침략부터 베트남 전쟁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